준복감 시위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토론회의 주제 삼성의 준복감 시위가 전체 재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그 토론 주제에 맞는 그 제가 정리한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겠습니다. 일단 준복감 시위의 출범이 순조로울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시민단체 어딘지 아실 거예요. 뭐 참여연대나 민변, 경실련에서 나오고 있는 준복감 시위에 관한 우려점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찾아봤거든요. 출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봤는데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향후 그 운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준복감 시위의 총수로부터의 독립성보다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지형에서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 왜 그렇게 봤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의 요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영진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미 준법 지원인이나 감시인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 같은 경영진 입맛에 맞는 장치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봐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지금 고등법원 재판이 파기심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대가성, 청탁, 뇌물액수 다 인정이 됐고 남은 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양형인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있지도 않은 미국 대법원 양형 기준 8조를 언급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이게 뭐 봐주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봤는데 여기 대해서 딱히 그렇게 주장을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안 나왔어요. 그냥 지금의 무슨 오거돈 시장 논란이 있는데 이러이러하니까는 당연히 당에서도 알았다는 게 뭐 추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뭔가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 봐주기 아니냐 이거 감경사유 아니냐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정서에 기댄 정당 논평식의 주장이 아닌가 좀 그런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법감 시위 자체가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이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기업범죄를 예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나온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검사가 쓴 건데 IMF 위기 뭐 대우라든지 동아, 한보 그때 당연히 다 터졌었는데 이 위기의 원인을 어떤 소유와 경영의 비분리, 내부 견제 기능 상실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부채 의존적인 규모와 경영이 지속되고 총수 자금 유용이 있다가 90년대 성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본 건데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미국 사례에서 찾습니다. 그 해당 논문에서는 앞서 최승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터졌던 에너지기업 앨론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앨론 파산의 배경에는 어떤 이사회의 묵인이라든지 정치 헌금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었고 이후 사베인스 옥슬리법으로 통칭되는 증권법과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회계 보고의 투명성 및 독립적 감사 운용 제도의 운영, 그다음에 기업 문서 등 고의적 자료 파괴에 대한 형벌 강화 등이 법에 규정이 되면서 이후 미국 기업 내부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사회 독립성 개선 변화 등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삼성 준법감 시위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실효성 면에서 익명 제보가 가능하고 자료 요구, 시종 요구, 위법 사실 공개, 독립성 면에서 외부 인사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이번에 삼성 준법감 시위 구성된 내용을 보면은 뭔가 그 구조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내용적인 면에서 최승재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면은 있어 보이지만은 기업 내 내부 견제를 위한 시작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착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믿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이유. 그 근거로 보면은 뭐 과거 재벌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김지영 대법관 개인에 대한 불신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무죄 판결 관련해서 김지형 위원장이 진보 성향 판결로 유명한 거는 맞지만은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의 대법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저 사람 못 믿겠다.
삼성과 어떠어떠한 관계가 있을 거니까는 과연 내부적인 독립성이 있냐, 독립성을 보장할 수가 있냐, 믿을 수 있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준법감시위 제도 자체에, 이번에 출범한 준법감시 제도 자체의 내용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믿지 못하겠다. 그 어떤 이러이러한 추정이 가능하지 않냐,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지형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 나중에 이게 다른 기업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쉽겠냐, 이런 점에서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에 봐주기다, 재판장이 봐주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 내 이런 프로그램이 미국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면은 일단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미국은 플리어 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유책의 정도를 논함에 있어서 선의로 구축되고 작동하는 프로그램의 존재가 감경 사유가 되는 거는 맞아요. 기업의 면죄부로 작용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양형 지침을 보더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의 양형을 감경하기 위한 정당한 요소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감경 사유, 가중 사유에서 진정 어린 반성이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유책성 점수라는 걸 매깁니다. 그래서 유책성 점수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직원의 어떤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구축해 놨으면은 양형 단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물론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감경이 되는 건 아니고, 고위직 임원이 고의로 가담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용서하고 묵인한 경우에는 또 감경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사법 절차, 양형 기준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봐주기 재판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법감시의 내부 체계 운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비리를, 기업의 대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점에서 구축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구축이 기업의 그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본 것은, 그 제도 자체 본 것은 맞지만은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제도, 기업의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그 사용되어 온 것은 맞지만은, 이거는 어떤 그 제도 자체의 선의성이나 결과이고, 이거를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처음부터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어떤 반기업 정서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운용의 면에서 저는 이 준법감시위가 우리나라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독립성 못지않게 외부적인 독립성, 그러니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경영권 승계 및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권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최준성 교수님께도 설명을 하셨던 건데, 이런 그 권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것인지, 뇌물 액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상당히 갈렸어요. 그러다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부분 중에서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을 준 거에 대해서 제3자 뇌물성을 인정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됐는데, 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보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부터 시작하는 삼성권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어떤 증거 자료가 나온 거는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고, 그 이후에 무슨 중간금융지주사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분할을 해서 뭐 기업 전체를
지배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나 SDI 주식 매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경제학들이 보는 게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시나리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그냥 대가 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특정이 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냥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다면은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보고 드는 생각은 이 사건에서 그럼 인정이 됐다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경영권 승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실행이 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확실한 어떤 법원의 판단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차후에 어떤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라는 거를 하라는 거는 사과라는 게 뭡니까? 일단 대상이 확정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준법감시위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최준성 교수님도 좀 오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준법감시위가 어떤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특정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법감시위라는 기구는 기업의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할 의무는 있어도 법적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부터 결론을 내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과연 적절했냐. 이런 식으로 기업 내 준법감시위가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기업으로 이게 확산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정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준법감시위 자체의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거의 사례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논의의 평면이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요. 토론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 확산될지 일단 삼성이 하면 다들 만들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전에 그 최승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법감시위를 별도로 설치하는 데는 비용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용 문제를 부담을 하고 안고도 이거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승고, 특히 양형 문제라는 것도 결국 여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고 그렇다면은 기업으로서도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준법감시위 외국의 컴플라이언스제 논문을 보면은 정착 요건으로서 무슨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기존 감사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갈려가지고는 사회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내부적인 독립성에 못지않게 외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